안녕하세요. 박명호TV 안전운전 360 박명호입니다. 여러분, 황운송 동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지난 6강자까지는요, 저와 같이 도로교통관계 법령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습니다. 오늘은요, 제 7강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내용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로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 책임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행정적인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 민사적인 책임. 그 다음에 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낸 그 운전자가 법규를 어떤 걸 위반하느냐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벌점 내지는 범칙금이 발부가 되는 이 자체를 행정적인 책임이라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해자한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어떤 재물을 손괴시켰다든가 또 내지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치료비 이런 것들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민사적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동차들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민사적인 책임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책임 하나가 형사적인 책임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아닌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생겼다든가 또 어떤 재물을 손괴시켰을 때에 형사적인 처벌이 있게 됩니다. 이건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가 되어가지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살짝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조금 다치게끔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을 다치게 했다 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게 된다면 사회생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고요. 그 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떤 장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책임이 형법상에는 있지만 교통사고만큼은 어떤 특례를 주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어떤 행정적인 책임, 어떤 딱지라든가 벌점이라는 것이죠. 행정적인 책임과 보험을 통해서든지 또는 본인에 의해서 피해 보상을 해줬다고 하는 민사적인 책임을 다 했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묻지 않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예외를 두어가지고 처벌하지 말자.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교통사고를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 또 내지는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했다 해서 처벌의 특례를 다 줄 것이냐.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벌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어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한테 피해 보상을 다 해줬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피해를 처벌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 결과에 의해서 사고 결과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내놓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원인이죠.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냈다. 또 내지는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를 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다.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처벌하게 되는 사고 원인의 항목이 12개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1981년도에 제정될 때는요, 8개 항목이었어요.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 목적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 고의적인 사고는 안 됩니다. 업무상 일을 하다가 운전이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아주 정확한
그 재정 목적이 1항에서 나왔어요. 2항, 자동차 사고의 피해인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단편적인 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3항,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4항, 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다. 어떻게 보면 처벌을 완화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제1번의 문제는 정답은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했을 때,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형법 제268조는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상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그랬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5년 이하의 금고예요. 그러면 징역과 금고라고 하는 건 뭐냐? 수감 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징역 3년 그러면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3년의 금고 역시 수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감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노역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징역과 금고로 나눠지는 거예요. 징역은 수감 생활하면서 노역을 하는 거,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고라고 하는 것은 수감 생활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아시겠어요? 따라서 징역과 금고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용어이니까 이것도 이제 분간할 수 않은 그런 상식을 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게 된 경우 법정형의 양형기준은 지금 계속 설명드렸던 것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답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문제가 조금 돌려서 나오기도 하고 계속 출제되었던 문제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문제예요.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고는 그랬어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상해준다는 의미예요, 피해자한테. 따라서 종합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거나 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는 본인의 어떤 재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해 보상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에 12개 항목이 아니거나 사고 결과가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뺑소니 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에서 처벌 특례를 주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호위반 사고 어떡해요? 12개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처벌 대상입니다. 앞지르기 위반한 사고 형사처벌 대상 12개 항목에 들어가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통과 방법적 위반 사고, 신호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호위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교차로에서 사고 났다. 여기에는 12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처벌 특례에 의해서 형사처벌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항은 뭐예요? 중앙선 침범 사고 12개 항목에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 문제 4번의 그 정답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이다.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개 항목 사고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고 원인의 12개 항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신호 위반 사고 형사처벌되는 12개 항목 중에 첫 번째 하나예요.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사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과속이 있어요. 과속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60km로 규정되어 있는 구간에서 시속의 개념이에요. 60km로 규정되어 있는 그 도로상에서 63km로 운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법규상에서는 3km만큼 빨리 간 거죠. 속도를 과하게 간 겁니다. 따라서 63km로 운행한 것도 과속이에요. 그런데 60km로 운행해야 될 도로에서 63km 정도는 조금 과속인데 이 63km로 운행했다는 자체도 어떠한 카메라에 의해서
또 내지는 어떤 측정기에서 측정했을 때 어떤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두자. 그래서 규정 속도에서 상당히 많은 과속인 경우에만 형사처벌하자 그런 거예요. 따라서 과속은 형사처벌을 한다라고 12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것만 시속 20km를 넘은 거 규정 속도에서요. 그러니까 60km 구간에서 82km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규정 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거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60km 구간에서 79km로 갔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20km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이때는 교통사고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범칙금하고 그 다음에 그 벌점만 먹게 되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과속의 사고이지만 여기서 하나 더 예민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죠. 20km를 규정속도에 초과한 경우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규정속도가 60km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딱 80km로 갔다라고 한다면 20km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형사처벌이 되냐 안 되냐? 12개 항목의 과속이라고는 20km, 시속 20km를 초과한 거냐 아니냐? 이 경우는 초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0km 초과라고 하는 것은 60km 구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80km를 넘어간 것, 80km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고요. 초과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km를 이상으로 그 과속한 경우 형사처벌 된다고 한다면 80km도 포함이 되겠죠.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숫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과라고 하는 말은 그 숫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km를 넘어간 경우만 딱 20km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20km 넘어간 것만 형사처벌이 된다. 그래서 과속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 속도에서 단 1km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과속이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2개 항목은 규정 속도에서 20km가 넘어간 경우가 바로 12개 항목에 포함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가 났을 때도 12개 항목에 포함이 된다. 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개 항목 철길 건널목 사고 12개 항목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인도죠. 보도 위로 운행하다가 또 보도를 침범해서 사고 난 경우 12개 항목 형사처벌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객 추락사고, 승객 추락사고는 자동차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든가 또 열려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든가 이럴 때에 승객이 차 밖으로 떨어진 경우 이것이 바로 승객 추락사고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개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요. 이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어린이는 13세 이하를 어린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가 적재물을 싣고 가다가 적재물이 떨어져서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개 항목에 포함되죠. 따라서 12개 항목에 화물 적재물 추락사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사고를 낸 경우 12개 항목 중에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면허증도 없는 상태, 면허증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면허증이 없거나 면허증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2개 항목의 중대과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비록 12개 항목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 중상해, 이건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많이 다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사고 후 도주, 뺑소니 운전자는 형사처벌이 된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이건 뭐예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중앙선 침범사고 12개 항목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정비불량 자동차 운행 중 사고는 사고 결과나 또 내지는 12개 중대과실의 사고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사고, 신호 위반 사고 12개 항목이 들어가죠. 제한 속도를 매시 20km 초과한 사고, 매시니까 20km 해놓고 매시란 말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hour라고 하는 시간을 넣겠죠. 따라서 5번 문제는 12개 항목 사고가 아닌 것 골라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사고 결과에 의해서 형사처벌되지 않는 사고 72시간 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고예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 피해자 중상해, 그 다음에 사고 후 도주, 뺑소니 3개는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나 추락사고, 단순하게 추락사고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 사고 결과는 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사고 후 도주라고 하는 뺑소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7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우선 지급해야 될 통상 비용에 해당되는 것. 이것은 이제 보험에 대한 문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 피해자가 생겼다. 그러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할 때까지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지불하느냐?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미리 지불해 줘야 될 내용이 있어요. 안경이라든가 의족, 보철구는 병원 생활에서도 불편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안경이나 의족이나 보철구 이런 것들은 사고가 나면서 곧바로 우선해서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지급해야 된다. 그분이 한 달 입원할지 6개월 입원할지 모르겠지만 미리 지급해줘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8번 문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중대과실 12개 항목에 속하는 것 그랬어요. 차간거리 미확보 12개 항목에 안 들어가죠. 전방주시 의무 위반 12개 항목에 안 들어가요. 보도침범 사고는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졸음운전사고 역시 12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2개 항목에 포함되는 건 어떤 거, 포함되지 않는 건 어떤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뒤집어서 나오기도 하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8번 문제는 사망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중에서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9번 문제는 뭐니요? 중앙선 침범이에요. 그러면 중앙선 침범은 12개 항목에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특례법의 안에 좀 예민하게 들어가게 되면 중앙선 침범도 어떤 중앙선 침범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 중앙선 침범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중앙선 침범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다. 보도록 하죠. 1항 위험 회피를 위해서 어떤 갑작스레 위험이 와서 핸들을 탁 움직였는데 꺾었다고 그러죠. 근데 중앙선을 넘었다. 이건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하기 위한 의지는 없었다. 이것은 비록 자동차가 차체가 또는 타이어가 중앙선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12개 항목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닌 것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으로 운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위험물이 발생됐다든가 어떤 급한 어떤 사태가 생겼다. 이때에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서 중앙선 넘을 수도 있어요. 이때 사고 났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하지 않는다. 12개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추돌로 인한 중앙선 침범. 내가 운행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뒤에서 받은 거지요. 추돌 당한 거예요. 이때 그냥 핸들에 손을 놓쳤다든가 움직이면서 중앙선 넘어간 경우 운전자가 중앙선 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지요. 따라서 이것도 12개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비록 중앙선은 넘었다 하더라도. 사항, 교통 체증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차가 많이 막힌다. 중앙선 넘어서 빨리 가자. 이건 뭐예요? 중앙선 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때의 사고 난 경우는 그냥 12개 항목에 의한 사고,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피해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공소 제기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사고 결과에 의해서 사고 원인 12개 항목에 의해서는 형사처벌 한다는 거죠. 횡단보도 앞에서 사고 발생됐다. 이건 횡단보도 사고 아니에요.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된 사고가 횡단보도 사고. 따라서 앞에서 그렇으니까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제한속도 80km로 돼야 될 지점에서 시속 90km로 갔다. 20km 초과했어야 안 했어요. 따라서 과속의 범위로 들어가지 않는다. 인사사고가 났다 하더라도요. 다음, 횡단보도에서 중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다쳤는데 중상을 입었다는 거죠. 이때는 12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이 결과적으로 10번 문제에서는 정답이 되겠어요. 사항 보죠. 교차로 내에서 중상사고가 났다. 교차로 내의 사고는 12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10번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사망,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 난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 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 규정, 치상사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죠.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합의 시 공소권이 없는 경우 그랬어요. 피해자고 합의했다 했을 때도 공소권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때 규정속도 20km 초과 주행중 사고 12개 항목에 들어가요. 합의했다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횡단보도 내에 사고 난 거 형사처벌 받아요. 편도 2차로로 주행 중에 2차로에서 뒤에서 받는 추돌사고, 이것은 12대 중대부가실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죠. 따라서 사망이 정답이 나왔고요. 사항, 앞차의 우측 추월 중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 발생했다. 이중으로. 이건 뭐예요?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앞차의 좌측을 통해서 앞지르기 하던데 우측으로 앞지르기 했다. 이것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 12대 중대부가실 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1번 문제는 정답으로 사망, 12개 중대부가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고, 어느 경우가 중앙선을 침범한 걸로 처리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 풀어봤던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상기하면서 내용을 풀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빗길에도 불구하고 과속 운행을 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일어난 사고, 그냥 순수하게 미끄러졌다고 한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과속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운전자가 그만큼 주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1항 자체가 바로 뭐예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적용이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 2항. 빗길에 부득이하게도 미끄러져가지고 중앙선 침범한 경우, 이것은 중앙선을 차체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사고 난 경우를 하더라도 12대 중대과실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3항.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보고 운행 중 좌측 바퀴가 중앙선을 약간 물고 일어났단 말이죠. 주차된 자동차를 피해서 가는데 그 주차된 자동차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앙선을 약간 넘어가는 순간에 사고 났다. 이것은 고의적인 의미에는 아니다 해서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거다. 다음 4항. 주행 중 택시가 끼어들어서 불가피하게 택시가 갑자기 들르는 바람에 중앙선을 충돌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운전자의 그 순간이잖아요. 어느 경우는 충돌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고 결과만을 봤을 때. 그러나 운전 도중에 가능한 피해보고자 해서 중앙선을 약간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이때도 운전자의 어떤 의지로 중앙선을 넘어간 걸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사고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다. 그러나 빗길인데도 그냥 과속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갔다. 이것은 중앙선 침범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된다.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1항. 횡단보도 반대차로 넘어가다 사고 발생됐다. 횡단보도를 넘어가서 반대로 그냥 중앙선 침범 사고지요. 공장, 아파트 내에 거진 장소에서 중앙선 침범에서 발생된 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공장이다, 아파트 내에 그어져 있는 중앙선이다. 이건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불특정 다수인이 가지 않는 곳이다. 공장에 관계되는 사람,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아파트에 특별하게 방문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은 공경한, 다시 얘기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의 개념이 아니다.
그때 중앙선 그어놓은 곳은 지방경찰청장이 그어놓은 건 아니죠. 동해에서 아파트 관리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비록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서로 소통을 하자, 교통을 하자, 그런 의미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선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닌 거예요. 다음, 점선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점선이 그려져 있는 것도 뭐예요? 도로상에는 중앙선입니다. 중앙선을 계속 물고 오다가 반대 차로로 그냥 가면서 사고 났다? 당연히 중앙선 침범 사고죠. 따라서 공장이나 아파트 내 학교, 군부대, 이것은 도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그어져 있는 중앙선이 황색으로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넘어서 사고 난 경우 민사상의 서로의 그 피해 과실 문제는 따질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그 중앙선 침범 사고로는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항이 정답이 될 거예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순서대로 쭉 풀어가다 보니까 어느 경우는 좀 중복된 분위기의 문제도 있어요.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중복된 문제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많이 가지시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모르게 되면 시험장이라는 자체가 어때요? 아무래도 긴장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답을 찾아내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의 1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12개 중대과실 중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하게 되면 만약에 사고 났을 때 12개 항목의 형사처벌을 받아요. 다리 위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터널안 해서는 안 되죠. 교차로 상에서도 역시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다리 터널안 교차로 안에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 난 것은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돼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조심 운행해야 되겠지만 노인보호구역에서 어떤 앞지르기가 사고 난 경우 이것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사항에다가 여러분께서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추락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동차 운행 중에 문이 열려 있는 데에 출발하는 바람에 승객이 떨어졌다. 또는 문을 열고 운행하다가 승객이 차 밖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전부 다 승객 추락사고예요. 자, 1항,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차량 모두 다 포함이 돼요. 이륜자동차, 자전거 운행 중에 적용입니다. 이륜자동차는 문짝이 없어요. 자전거 문짝이 없죠. 따라서 뒤에 서령 오토바이 뒤에 누가 타고 가면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12대 중대과실의 승객 추락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항에서 벌써 나왔어요. 개문된 상태로 발차해서 승객이 추락해가지고 상해를 입었다, 다쳤다. 역시 승객 추락사고예요. 4항,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출발, 정차로 발생된 사고의 경우. 문이 열려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정차하면서 차 내는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다. 이게 승객 추락사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1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과속은 규정속도에 얼마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랬죠? 20km를 초과한 경우. 이제는 뭐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금방 여러분이 답을 찾아냈을 거예요. 17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사고 차량의 주행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것 그랬어요. 자, 사고가 났다. 어느 경우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내전 타코메타에 의해서 속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경우라든가 또 블랙박스가 있다도 고장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과연 자동차가 과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노면의 스키드마크 길이로 알 수 있다. 이 스키드마크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타이어가 딱 고정이 되죠. 락된다고 그러죠. 타이어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타이어가 돌지 않는 상태에서 관성에 의해서 관성이라는 건 뭐죠? 움직이려고 저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고 서 있으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서 있으려고 하는 게 관성이에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깊은 데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스키드 마크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가 운행 중에 고정된 상태에서 미끌려 가면서 노면에 자국을 낸 것을 뭐라고 그런다? 스키드 마크라고 그런다. 타이어 자국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운행 도중에 우리가 노면을 보게 되면 타이어가 이렇게 줄이 쭉 나 있는 경우,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바로 스키드 마크.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자동차의 속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고 조사자, 사고 감정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에 장착된 타코그래프라고는 운행 기록계에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속도를 알아낼 수 있고,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그 가정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추정해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속도를 추정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 차량의 타이어를 보면 알 수 있다. 타이어를 가지고는 자동차가 속도를 추정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17번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사고 차량의 주행 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건 아닌 것. 이건 뭐예요? 사항이 되겠어요. 사고 차량의 타이어 가지고는, 타이어 자체만 가지고는 추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답을 체크하시고요. 18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보도 침범 사고로 적용되는 경우 보도에 침범했다? 12개 항목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차량이 운행 중 차로에서 사람을 다치겠다.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차로에 걸어가는 사람이겠죠. 다치게 한 경우 보도 침범 사고는 안 들어갑니다. 차량이 운행 도중에 인도를 침범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당연히 보도 침범 사고가 되겠죠. 갓길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 보도 침범 사고가 아니에요. 보도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와 차량의 충돌해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운전자가 다쳤다? 말하자면 그 운행 중에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충돌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도 위로 넘어져가지고 보도 위로 넘어가면서 보도에서 다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보도 침범 사고는 아니에요. 그 가해한 자동차가 보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바로 보도 침범 사고라. 이렇게 나눠두시겠어요? 1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 중 교통사고 야기 후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도주,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 거, 사상자에 대한 인식, 다친 사람이 있는 거 뻔히 알았어요. 당연히 그냥 갔으면 뺑소니지. 다음, 사고 시 환자 구호 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고는 신고 안 했다. 이것은 사고 신고 불이행이지 뺑소니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환자의 구호 조치를 불이행, 환자가 다쳐 있는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갔다. 뺑소니예요.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도 역시 운행을 해버렸다. 역시 뺑소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뺑소니 사고는 형사처벌. 10번 문제죠. 적재물을 수송하는 중 적재물이 추락해서 보행자의 신체상에 이주진단이 나왔다. 이건 바로 어떤 의미죠? 화물자동차에 적재물이 떨어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피해보상을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다 처벌합니다. 피해자의 처벌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4번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과실 중 승객 추락 방지 위반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데 이륜자동차는 승객 추락 사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도주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 뺑소니로 처리되는 걸 그랬어요. 1항 충돌 사고를 내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가버렸어요. 사고를 냈어. 근데 다쳤어. 내가 피해를 나도 당한 사람이다. 가해자는 저 사람이다. 근데 나는 관계없잖냐. 그냥 갔다. 이건 뺑소니예요. 비록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결과는 가해자가 정해지겠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피해자야. 근데 그 사람은 상대가 다쳤다? 그래도 피해자니까 그냥 간다? 가해자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구조조치는 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내가 피해자다 하고 주장해서 그냥 가버린 경우 뺑소니예요.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봤더니 내 차에서 다쳤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뺑소니 개념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뺑소니는 사고를 내고
그 사고에 의해서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간 경우는 뺑소니예요. 그러나 사고 자체를 몰랐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거다? 뺑소니의 개념이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사망.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 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고 왔다. 앰뷸런스를 통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어요. 또 병원에 싣고 가. 그때 내가 곧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연락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뺑소니가 아니다. 그 다음 사항.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바로 온 경우 앰뷸런스 타고 태워서 구조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고 처리가 투숙됐어. 그 다음에 어떤 명함을 또 자기 연락처를 안 줬다라고 한다면 바로 경찰서로 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고를 냈다라고 하고 신고한다고 한다면 이건 뺑소니 아니겠죠. 따라서 1항이 되겠죠. 23번 문제예요. 다음 중 음주운전 금지 위반 방법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항목에 적용된 주치운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음주운전이라는 건 뭐냐? 음주운전은 일단은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 0.03%가 넘게 나오면 무조건 음주운전이에요. 이때 0.03에서부터 0.08% 안 되는 미만일 때에는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지, 100일을 주죠. 그러나 0.08%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는 면허증이 뭐가 돼요? 취소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취소든 정지든 간에 0.03%가 넘어가게 되면 도로교통법에서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리가 된다. 따라서 23번 문제는 0.03%가 더 음주운전으로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24번 문제예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과실 12개 항목이 아닌 것 그랬어요. 여러 번 나오네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사고, 21km 이상의 20km 초과인데 21km 됐으니까 3개는 다 뭐예요? 12개 중대과실에 들어가죠. 안전거리 비확보는 12개 항목이 안 들어간다.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신호위반, 지시위반이죠.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호위반상의 장소적 요건을 볼 수 없는 것. 신호위반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경찰관 보조원이라고 하는 모범운전자가 수신호했어요. 경찰관 신호가 똑같습니다. 안 지켰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12개 항목에 포함되어 사고 난 경우, 지시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 내에서 위반 경우, 운전 부주의 일반 과실 사고의 경우,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신호 지시 위반상의 장소적 요건을 볼 수 없는 것라고 한다면 신호 위반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운전 부주의에 대해서 일반 과실적인 사고, 이것은 신호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따라서 25번의 문제는 여러분께서 사망에다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공소권이 없음으로 처리된 사고로 맞는 것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사고 결과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물적 피해만 발생된 사고, 어떤 자동차만 망가졌다. 남의 대문을 갖다가 받아버렸다. 사고가 나서, 사고를 내서요. 이런 경우, 물적 피해만 발생된 사고, 특례법상 공소권이 이건 없는 거예요. 사망사고, 형사처벌 대상한다고 괜찮다고 그랬죠? 치상사고, 운전자가 뺑소니했다, 도주, 12개 항목 사고, 형사처벌 대상. 따라서 1항이 형사처벌되지 않는 공소권이 없음으로 되는 것, 공소권이 없다는 걸로 되는 것. 1항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했는데 결국은 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더 많은 처벌하는 거예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사형, 무기징역,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 사항이 되겠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죄다.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해 하고 도주하거나 또한 도주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역시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법은 뭐라고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2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중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자동차가 운행 도중에 문을 열고 운행하면서 출발한다든가 또 내지는 정차하는 과정 수행하면서 차 밖으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어느 게 맞냐는 거죠. 차량 문이 열려있는 상태의 운행 중 추락사고 아주 정확하게 1항에서 답을 주었네요. 2항 차량 정체 중에 보행자 잘못 아무 관계가 없고요. 차량 운행 중 피해자가 고의로 수직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추락했다. 이것은 뭐 역시 운전자가 승객 추락 방지 사고로 책임져야 필요가 없는 거고요. 4항 화물 적재함에 의해서 추락사고 화물 적재함을 떨어진 건 승객 추락 방지와 관계가 없죠. 따라서 29번은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물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사고 후에 도주한 경우 부과된 벌점은 얼마냐 하는 거죠. 그 뺑소리는 인사사고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적 피해 사고는 그냥 벌점 얼마로 15점으로서 처리가 됩니다. 3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로 낸 운전자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으로 오른다고 그랬어요. 벌점이 얼마냐? 그러면 벌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신호 위반한 경우 벌점 있죠? 가해자, 본인, 피해자가 2명이 어떤 중상, 다른 피해자가 있다. 이때 벌점이 얼마에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신호 위반의 벌점과 피해자의 어떤 중상 또 내지는 경상 때 벌점이 얼마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이건 숫자로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지난 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자, 어떤 것이다. 피해자가 만약에 사망한 경우라고 한다면 가해 운전자한테 벌점 얼마예요? 90점입니다. 중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때에 중상자 1명당 벌점 15점이에요. 경상이라고 하는 것은 3주 미만 5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 벌점이 5점이에요. 부상신고 5일 미만 진단, 그냥 찰과상 정도 5일 미만 정도 치료받으면 되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벌점 2점이에요.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신호 위반 벌점 여러분 알고 계시죠? 15점입니다. 15점 일단 나왔고요. 가해자 본인이 6주 진단 나왔어요. 가해자는요. 가해자 피해가 얼마 있든 간에 벌점 계산 안 합니다. 피해자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피해자 2명 있네요. 각각 4주 진단이 나왔다. 3주 이상은 뭐예요? 중상이라는 거죠. 중상. 중상은 벌점 몇 점? 15점이에요. 근데 2명이라는 거죠. 2로 곱해야 되겠죠. 얼마? 3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피해자가 있어요. 다른 피해자 또 2명. 그러니까 4명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당한 거예요. 2명 각각 1주 진단 5일 이상 같으면 벌점이 얼마? 경상이라고 그래가지고 5점이란 말이죠. 5점인데 몇 명이에요? 여기도 2명이네요. 따라서 얼마? 10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다. 신호 위반으로 피해자가 생겼는데 피해자 중상자가 2명, 경상자가 2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15점, 중상에 따른 15점 2명이 30점, 경상에 대한 5점이 2명이니까 10점. 따라서 점수를 계산하면 신호위반 15점, 30점, 중상, 그 다음에 경상 10점 합하게 되면 얼마죠? 55점이 되네요. 정답 어디로? 1항에다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5점이 됩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한 번 더 교재를 통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45쪽에서부터 47쪽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48쪽부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수사업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제8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